네, 6.13 지방선거 승패 윤곽이 점차 드러나고 있습니다. 광역단체장을 비롯해 재보선 등 모두 민주당의 압승이 예상되면서 향후 정치 지형과 보수권의 변화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앞으로의 전국 상황을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육대학원장,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보니까 압승 얘기가 나오는데 두 분은 예상을 좀 하셨습니까? 저는 솔직히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왜 예상을 했냐면은 선거 막바지에 그 한국당이 좀 네거티브 캠페인을 상당히 이제 적극적으로 전개했었죠. 네. 특히 경기도지사 후보에 대한 여러 스캔들 이런 것들. 그래서 이 경기도지사 선거뿐만이 아니라 선거 전체에 어떤 영향을 줄 거란 느낌을 좀 가졌습니다만 이 구도 자체가 워낙 한반도 평화라는 거대한 이슈가 있었고 그것도 그겁니다만 자유한국당이 이러한 어떤 한반도를 둘러싼 어떤 정세 변화랄지 지구상의 마지막 남은 냉전지대 해체라는 이것을 보는 관점이 너무 과거에 얽매인, 과거에 갇힌 너무 수구적인 관점을 유지하면서 이러한 것들이 유권자나 민심과 너무 괴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보수층들조차도 이 상황을 전향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한국당의 지도부만 유독 과거의 냉전 이데올로기적인 사고에 갇혀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이런 것들에 대한 민심의 어떤 그 심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가 탄핵 국면 이후에 전 자유한국당이 어떤 그 지난 정권의 집권 세력으로서 집권 당으로서 반성하거나 성찰하는 걸 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민심이 분명히 어떤 심판을 할 것이다라는 이 두 가지 요인 때문에 압승하리라는 예상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당이 어떻게 보면 민심의 흐름을 잘 못 읽었고 과거에 대한 반성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번 선거가 그 결과로 이야기를 해줬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예상을 하셨는지요? 결과는 민주당의 완승이었지만 아직 뭐 결과가 나온 건 아니지만요. 완승으로 거의 좁혀지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의 완승이라기보다는 보수 진영의 괴멸, 패배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사실 뭐 최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네거티브가 계속했다고는 그렇지만 지금 보면은 그렇다고 해가지고 네거티브를 제대로 한 것도 아니거든요. 결국은 전략 부재에 오락가락한 것들이 가장 큰 문제였던 것 같고요. 결과 호재도 있었어요, 야당에게는. 지금 뭐 드루킹이나 미투 사건 이런 것들이 호재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경제 실정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이나 최저임금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서민들한테 굉장히 압박을 주는 게 현실이란 말이죠.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활용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그런 불만이 있는 거를 담아내지 못한 야당의 지금 현재의 상황이 문제입니다. 사실 야당 내에서도 서울의 경우에도 결국은 이게 표가 쪼개져 가지고 탄력을 못 받은 거잖아요. 단일화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실현시키지 못할 정도로 내부적으로 역량이 굉장히 부족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결과적으로 말하면은 야권이 아직도 남은 재산만 가지고 좀 자기 혁신이 부족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것이 국민들이 보기에는 철저하게 다시 야권 다시 살아나라라고 하는 의미에서 보수 진영 사람들이 표를 안 찍음으로써 또는 진보의 사람들은 더 적극적으로 투표를 함으로써 결국은 보수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더 큰 회초리를 들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자, 오늘 최종 투표율 일단은 뭐 잠정적인 수치입니다만 60.2%로 나왔습니다.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라고 하는데요. 글쎄요, 좀 높은 투표율이 나오게 된 이유도 저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사전 투표율의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사전 투표율이 좀 낮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사전 투표율이 높았어요. 8일날, 9일날 실시된 투표율이 20%를 넘었잖아요. 지난 2014년도 지방선거가 전국 단위에서는 처음으로 이제 사전 투표가 도입이 됐었는데 그때 11%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러니까 지난 2014년도 제6회 동시 지방선거 때의 투표율은 최종 56.8%였고 이번에 20%가 넘으면서 대체로 60%는 넘지 않겠느냐라는 예상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근데 이번에 역시 이제 투표율이 높아진 거는 사전 투표율이 높았던 영향도 있고 왜 그럼 사전 투표율이 높았느냐. 벌써 세 번째 지금 이제 전국 단위의 그 투표가 도입된 거예요. 사전 투표가. 그래서
사전 투표에 대한 홍보가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전 투표를 해야 된다라는 이런 인식 같은 거. 저도 사실은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사전 투표를 처음 했어요. 이번 선거 때. 그런 영향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지난 탄핵을 거치면서 주권자들의 어떤 그 정치 참여라는 것, 투표라는 게 위대한 것이구나라는 어떤 자각 같은 것들도 좀 생긴 것 같아요. 야당, 여당 뭐 누굴 지지하든 간에 국민의 하나의 권리로서 인식되었던 선거라는 게 이제는 국민의 의무다라는 그런 인식들이 차차 확산되는 것이 아닌가. 이 두 가지가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적인 요인이라고 보고 두 번째는 역시 그 민심이라는 게 특히 선거라는 게 말이죠. 모든 선거가 끝나면 묘한 메시지가 반드시 있어요. 이번 선거와 던진 메시지는 야당에 대한 심판이거든요. 여당이 꼭 잘해서가 아니라 야당이 그동안 아까 제가 말한 두 가지 요인 이런 것들 때문에 야당이 너무 제1야당의 역할을 못했다라는 것에 대한 회초리 이런 것들 때문에 저는 투표율이 높아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사전 투표 말씀하셨는데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사전 투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기를 분산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투표율이 그렇게 높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한 거고 견인 효과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투표율이 꽤 높을 거다라고 예상을 했어요. 지금 60%에서 오락가락 그런 예상들은 60%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결과적으로 60%를 사상 두 번째로 높다고는 하지만 어찌 됐든 60%를 근근히 넘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역시 그런 아까 말씀하셨던 그 투표 효능감에 대해서 전체적인 공감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한쪽만 그것들이 발동이 된 거고 보수 진영에서는 의도적으로 투표를 안 함으로써 좀 메시지를 보내고자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지금 그 경남 같은 경우에도 사전 출구조사를 보면은 네. 좀 차이가 꽤 났잖아요. 그런데 지금 초반이긴 하지만 어찌됐든 굉장히 각축을 벌이고 있는 걸 보면은 역시 3분의 1의 그 사전 여론조사에서 출구조사에서 잡히지 않는 게 표에 반영됐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결국은 사전 투표가 출구조사에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표신들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예상들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경우에 있어서도 사전투표의 의미를 우리가 좀 잘 생각을 해봐야 한다. 사전투표가 실제로는 일반 사람들보다 훨씬 소신이 강하고 명확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사전투표가 발현되는 형태를 보면은 결국은 이번에 누가 투표를 했고 누가 안 했고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고 어떻게 보면은 이게 사전 투표의 3배 정도를 더 지금 한 건데 20%인데 60%인 거 보면은요. 그런데 과거에 비하면은 훨씬 더 많은 수가 투표를 했단 말이에요. 사전 투표에 비해서. 그런 걸 보면 거기에도 상당히 메시지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이번 총선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과 다르게 기울어진 운동장이 어느 쪽으로 기울어드냐에 대해서 확연히 다른 플레임을 갖고 갔는데 그 운동장이 계속해서 움직이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이 점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의 이념 대결의 가장 기본적인 축은 안보였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양대축이 안보라는 측면이 하나 있고 경제라는 측면이 하나 있잖아요. 근데 그 안보라는 그 이념 대결의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 됐던 축이라는 게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른바 북풍이니 그리고 이제 과거 옛날 얘기입니다만 정당성이 없는 정권이 그것을 호도하기 위해서 안보 이데올로기 냉전 논리로 국민을 탄압했던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수구적 보수의 저변을 형성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그런 부분들은 수구와 보수의 하나의 기준이었던 거죠, 사실인데 그런 것들이 그냥 뭉뚱그려서 보수다 이렇게 우리는 얘기해 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다고 봐요. 그래서 이념 대결의 양상도 과거의 수구적 그런 냉전 이데올로기로는 안 된다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런 점들이 어떤 지역주의의 완화와도 전 연결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가 제가 말씀드린 야당의 어떤 그러한 시대의 착오적인 어떤 안보에 관련된 인식 같은 거, 게다가 이제 북미회담이라는 거대한 이슈, 여기 어쨌든 문재인 정부가 역할을 많이 했던 거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됐다 하더라도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선거에서 알 수 있는 거는 뭐 최종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안보 논리를 가지고만을 보수하지 못할 수 없다 이제는. 예, 아마 이 안희정 지사 때문에 이 충남지사 선거가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 역시 더불어민주당에서 다시 이 지사 자리를 갖고 오게 되면서 여기에 대한 또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은석 소장님께서 먼저 좀 이야기를 해주신다면요. 불사조가 이인재 네, 후보죠. 예.
지난번에 이어서 또 한 번 굉장히 어려운 역시 이게 연륜도 연륜이지만 결국 세월은 참 힘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아무리 개인기가 뛰어나도 큰 흐름에 사실 감당하기가 쉽지는 않았다. 사실 TV 토론이나 이런 걸 보면은 여러 가지 인물면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 평가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꽤 경륜이 있다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결과적 큰 흐름에서 그것들을 개인이 극복하기에는 굉장히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실제로 이런 것들이 세대 교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충남 같은 경우에는 저도 뭐 충남 출신이지만 속을 알 수 없다라는 특이한 그런 그 표심에 있어서 네. 그런 면이 있었는데 지금 보면 충남에서 저렇게 큰 차이가 나는 걸 보면은 뭐 충남뿐만 아니라 충청도 전역에서 큰 차이가 나는 걸 보면은 일정 정도 민심의 방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늠해 볼 수가 있고 사실 충청도가 캐스팅 보트의 역할을 해요. 그래서 영호남을 중심으로 했을 때 마지막에 방점을 치는 데가 결국 충청도인데 충청도에서 저렇게 큰 차이가 났다라고 하면 민심이 어디 있는지 그거는 개인의 문제를 떠나서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 같고 결국 다시 한번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 많은 안희정 지사의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호재도 있고 야당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마지막에 경기지사와 관련된 또 이슈로 환기시킬 수도 있었고 이런 상황에서도 그것들을 살리지 못하고 저런 결과를 냈다라는 것들을 어떻게 보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전략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선택을 한 거 아닌가, 힘든 선택을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이 민심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민심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했다 한국당이. 전 민주당이 잘해서라기보다는 물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 높고 민주당의 정당 지지도가 자유한국당을 압도하긴 했습니다만 그 이유가 자유한국당이 워낙 제1야당으로서의 어떤 존재 가치나 이런 것들이 그리고 시대를 읽는 어떤 그 인식 이런 게 굉장히 민심과 괴리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커다란 어떤 그 자유한국당의 어떤 인식의 부재가 어떠한 자유한국당의 입장에서 볼 때 호재가 나와도 그것을 민심의 표심과 연결시키기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지난 얘기긴 합니다만 향후 보수 정당으로서 인식해야 될 부분이 기본적으로 민심이 뭐다라는 걸 알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 문제는 더 이상 이제 당내에서 어떤 갈등을 하되 어떤 분명한 사회 경제적인 쟁점이라든지 과거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갈등을 하지 못하고 완전히 어떤 친홍이냐 친박이냐 이런 갈등 또다시 친홍 친박 얘기가 나온 순간 보수 정당인 자유한국당이 여전히 이런 선거 결과를 두고도 반성하지 못했다라고 간주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언뜻 뉴스 들으니까 친홍 친박의 갈등이 재현했구나 이런 보도도 언뜻 있더라고요. 예. 전 진짜 이제 친홍 친박은 시대에 맞지 않는다. 그리고 시대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민심과 너무 괴리돼 있는 얘기다. 그래서 이 보수 정당인 자유한국당이 글쎄 자유한국당의 최근의 행태나 인식 이런 것들을 볼 때 이거 과연 보수 정당이라고 해야 되는 것이었는가? 저는 보수 정당이란 말은 틀린 말이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수구 정당이었다. 그 수구 정당에 대해서 민심이 심판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인식한다면 새롭게 일어날 수 있을 것이고 야당 재편을 포함해서 그렇지 않고 또다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한다면 민주당이 잘한 게 없다. 세계적인 정세에 편승한 거다. 이런 식의 해석을 한다면 자유한국당에는 더 큰 어떤 시련이 다가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저희가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에 의하면요. 민주당이 서울에서 압승이 확실시된다. 강남구도 우세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강남구가 그래요? 사실 이게 그 순서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데 강남구가 그 몇 %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강남구가 지금 12% 정도 이제 개표를 했는데 투표구에 이제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날 그렇죠.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뭐 더불어민주당의 정순기현 후보가 48%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장영철 후보가 39% 정도 차이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강남구는 서초구보다 더 어려운 지역입니다. 사실은 강남구가 이 빈부의 격차가 굉장히 큰데 특정 지역 가면은 뭐 강남구라고 하기에는 좀 그럴 정도로 굉장히 이게 편차가 크죠. 서초구에 비해서는. 게다가 송파하고 면에 있으니까
송파의 영향도 안 받을 수가 없고 그래서 과거처럼 강남 3구는 무조건 뭐 보수 정당의 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시간이 이미 지나간 얘기인 것 같고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더 지켜봐야겠지만 지금은 지역구도나 뭐 어떤 구도로 보기에는 너무나 변수가 많은 거예요. 과거에 이제 강남 3구 이런 느낌이 아니다. 이건. 영호남도 그렇고 네. 지금 뭐 TK, PK만 해도 예전에는 우리가 남인가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TK와 PK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었는데 지금 뭐 지난 대선 때부터 또 그랬지만 PK는 완전히 TK하고 다른 길을 가고 있단 말이죠. 게다가 이번에 진짜 부산 경우를 보면은 완전히 다른 길로 지금 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한국 정치에서 어떤 방향으로 갈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분석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하는 대목이고 무조건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가지고 선거운동을 하면은 무조건 떨어진다. 이런 교훈을 해야 하는 거고 특히 지금 TK 같은 경우에도 과거 그 중간에 보면 부동층이 대구 같은 경우에 부동층이 너무나 많았어요. 지금 뭐 그나마 마지막에 이렇게 좀 몰려가지고 좀 승기를 잡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국민들이 보내는 사인이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민감하지 못하면은 보수 진영은 더 망가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서 결국은 이번 기회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면은 다음 총선과 다음 정권 창출도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이번에 이 아픈 과정을 정말 교훈으로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고 새로운 가능성을 보이지 않으면은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고 그러면은 정당이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거를 그냥 회초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쓴 보약이다라고 생각하고 접근하는 게 본인들도 위해서 좋고 한국 정치 발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서울시장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박원순 후보가 현재대로라면 이제 뭐 상당히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유력하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박원순 후보가 만약 당선이 되면 최초의 이제 서울시장 3선 시장이 되겠고 만약 그렇다면 이제 김문수 후보와 또 2위 싸움을 하던 안철수 후보 간에 또 문제도 있을 것이고 이 현재의 구도를 어떻게 봐야 할지 얘기를 듣겠습니다. 김문수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얘기가 계속됐었죠. 끊이지 않았었잖아요. 근데 2위와 3위의 어떤 누가 2위, 3위가 될지 몰랐습니다만 지금도 뭐 최종 결과는 알 수 없긴 한데 그 표차가 그 어떤 여론조사의 그 지지율 격차가 별로 나지 않기 때문에 단일화가 어려웠던 거예요. 단일화 네. 자체가. 그리고 단일화라는 게 어떤 누가 승리를 하기 위해서 승산이 있는 단일화가 아니라 지금 말씀처럼 3위를 하지 않기 위한 단일화 같은 쪽으로 가고 말았어요. 그래서 3위를 하는 후보는 치명적인 내상을 입을 거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지배적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쨌든 출구조사는 김문수 후보가 2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예. 3%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건데 저는 김문수 후보나 안철수 후보가 이제 선거 끝난 다음에 정계 개편이나 보수의 재편의 어떤 구심점이 되려면은 그동안에 보였던 행태에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다. 지금 전반적으로 한국당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바른미래당의 안철수 후보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안철수 후보는 2011년도에 그렇게 50%의 지지율이 있을 때 박원순 후보에게 그때 양보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이후에 많은 정치적인 어떤 그 변화를 모색해 왔습니다. 최근에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의 합당 과정이었잖아요. 그러면서 바른미래당을 창당하는 과정 속에서 국민의당과 굉장한 분열을 보였어요. 예. 그리고 지난 작년 총선, 재작년 총선이죠. 그때 20대 총선 때는 지금의 민주당보다도 국민의당이 더욱더 진보적인 아젠다를 더 많이 냈었어요. 그때 안철수 후보와 최근의 대선 국면 그리고 대선 이후의 안철수 후보의 모습은 많이 달라졌던 것 같아요. 예.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유권자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변했는가? 그리고 자신의 어떤 이념 지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왜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왜 그랬는가에 대한 설명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나치게 대선 패배한 이후에 어떤 그 반성의 과정이나 이런 숙고의 과정보다는 뭔가 조급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점이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나타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만약에 3위가 된다면 안 후보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국민이 정리될 수밖에 없다고 일단 생각합니다. 예, 지금 화면에 소개를 잠깐 해드리면 화면 같은 경우에는 오거돈 후보입니다. 부산시장에 난 오거돈 후보가 당선이 확실시 됐다라고 얘기가 되면서 축하를 받고 있는 모습인데 개표율이 21.3%인데 오거돈 후보가 54.8%의 득표를 했고 서병수 후보는 38.1%로 약 6만 표 정도의 차이가 나면서 오거돈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 됐다라고 하면서 이제
감사 인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김 부장님, 이 부산 같은 경우에도 뭐 빅매치였잖아요. 네. 근데 이제 생각보다는 좀 빨리 결판이 났네요. 초기부터 여론조사부터 사실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었죠. 저희 그 오고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직은 당선자는 네, 아닌 확실 거죠. 정도죠. 네. 네. 오고돈 후보 같은 경우에는 동정표들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보수 진영에서도 거부하기 힘든 안정감 같은 것들도 있을 것 같고, 게다가 나이가 많다고 공격하니까 우리 뭐 트럼프 형님, 뭐 클린턴 누님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런 것도 굉장히 잘 받아쳤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굉장히 무난하게 지금 이 큰 변화 속에서 무난하게 그 흐름을 잘 탔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반면에 자유한국당 후보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굉장히 복잡했어요. 사실 그 지역에서 있는 보궐선거 같은 경우에도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고, 네. 거기에서 바른미래당에 갔다 온 뭐 전직 위원장들이나 이런 내분의 분위기들이 꽤 많아가지고 전력을 모으기에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다. 게다가 서병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구설도 있었고, 네.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반영이 돼가지고 결과가 저렇게 나왔다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은 저런 것들이 PK와 TK의 엇나간 운명 같은 그런 것이 기초가 되지 않나. 결국은 PK가 영원한 보수의 영토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부산 사람들이 보여주는 거 아닌가. 네, 이제 부산 시민의 선택에 대해 감사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잠깐 아까 김 소장님께서 얘기를 하셨지만 부울경에서의 민주당의 선전, 그리고 지금 나온 결과로 보면 굉장히 승리를 거둔 곳이 대부분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부울경의 승리도 역시 아까 비슷한 얘기로 가야 될까요? 같은 거로 봅니다. 당내의 여러 가지 그런 측면보다는요, 그렇다는 민심의 흐름이라고 보는 것이고, 부산, 울산, 경남, 이른바 부울경은 지난 총선 때 이미 그런 조짐이 많이 나타났었어요. 이거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 일단 문재인 정권의 출범하고도 관계가 되는 것이고, 일단 낙동강 벨트의 성격은 이제 완전히 변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아까 오거돈 그 후보의 얘기도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 부산에서 사실은 30년 동안 한 번도 지금의 민주당 계열의 정당이 받은 적이 없었죠. 없어요. 그러니까 네. 말하자면 특정 지역 몇 군데는 일당 우위 체제, 일당 패권 체제였어요, 사실은. 예. 호남도 그랬고 경북 TK 그리고 영남 PK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러한 변화는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런 지역주의 완활한 조짐은 분명히 있는 것이고, 마지막에 대구와 경북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대구와 경북도 최종 결과를 봐야지 알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표차는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과거 때보다 민주당과 지금 자유한국당과의 그 어떤 그 격차라는 게. 그래서 어쨌든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역주의는 분명히 완화되고 있는 것이고, 근데 그 지역주의라는 건 언제든지 살아날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지역주의가 생길 수 있는 공간을 다른 여백이 메우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커다란 어떤 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라든지 이념 대결이 다른 방향으로 간다든지 이런 것들이 지역주의를 메꾸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정치에 굉장히 중요한 변화고 중요한 발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것들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느냐가 정당 체제의 변화와도 관련이 있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소장님, 만약 원희룡 후보가 자유한국당의 소속으로 나왔다라고 생각을 했다, 또 무소속과의 느낌은 완전히 달랐겠죠? 그럼요. 네. 사실 전략적인 선택을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지금 남경필 지사하고 원희룡 제주도 지사 두 분이 다른 선택을 해가지고 한쪽은 떨어지고 한쪽은 붙고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저걸 보면서 정당이 먼저냐, 사실은 뭐 인물이 먼저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여론조사의 결과에 의하면 정당 보고 찍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 무소속이라고 하면 일단 정당을 배제하고 개인 중심으로 해서 하는 그런 선택을 한 건데, 그런 면에서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지역의 특징이 있습니다. 정당하고 상관없이 하는 그런 것들을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전략적으로 승리를 쟁취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하나의 문제는 원희룡 지사가 결국은 왜 한국당에 안 왔느냐, 전략적인 선택도 있겠지만 결국은 홍준표 대표와의 껄끄러운 관계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홍 대표가 이번에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중요한 게 그 근거가 결국 무소속 후보, 지금 원희룡 후보, 또 창원 같은 경우에도 고전하는 이유가 경남도 고전한 이유가 창원 시장 같은 경우에
창원이 경남에서 창원이 그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절대적이거든요. 예. 그런데 그 시장이라고 하든 안상수 시장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굉장히 반목을 하고 있었는데 공천을 안 줬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그래서 무소속으로 나와가지고 표를 갈라먹는 그런 게임이 돼가지고 결국은 경남 선거 자체도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그런 상황을 볼 때 홍 대표가 물론 뭐 돌파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궁지에 몰렸을 때는 최대한 자원을 모아가지고 합력을 해서 이 위기를 극복하는 그런 선택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아쉽다라는 거죠. 네. 제주도 이제 시장에 지금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원희룡 후보의 당선 확실 소감을 듣고 있었는데요. 뭐 원희룡 후보 언제 가장 힘들었냐 했을 때 저는 달걀 사건 얘기 나올 줄 알았는데 그런 얘기는 안 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무소속으로 나와서 이제 당선된 부분이 어떤 본인의 자산은 큰 뭐 보수 진영에서의 어떤 또 다른 구심점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얘기도 또 나올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원희룡 후보는 뭐 과거 얘기입니다만 남원정이라고 해서 이번에 남경필 그 중에 한 명이 남경필 아니에요? 남경필, 정병구, 원희룡. 그래서 그 당시에 한나라당, 새누리당에서 그래도 개혁적이고 소장파였단 말이죠. 그런 개혁적인 모습을 낸 그런 정치인이니까 한국당을 이번에 탈당하면 어쨌든 전략적으로 잘한 선택이죠. 그런데 향후 이제 보수의 개편, 야당의 재편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는 좀 두고 봐야긴 해야 될 것 같은데 현재 여권은 사실 구심점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야권의 보수가 일단 정치적인 어떤 지형의 변화랄지 정당 체제의 재편을 하려면은 구심점이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홍준표 대표가 아무래도 책임지고 전 물러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 이후에 그렇다면 이 보수의 구심이 누가 될 것이냐는 아직은 별로 대안이 떠오르지 않고 있어요. 예. 당장 뭐 제주도지사가 된 다음에 어떤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보수 정치의 뭐 어떤 구심점이 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요.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런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정치라고 보여져요. 일단 무소속이라 하더라도 기본 토대가 일단 자유한국당 쪽이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유권자들의 선택이 조금씩 윤곽을 드러내면서 저희가 계속 화면으로 이제 곳곳을 좀 보여드리고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지사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글쎄요, 여러 가지 좀 스캔들이 있었습니다만은 현재는 뭐 이제 좀 유력하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좀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세요? 사실 경기는 그 야당에서는 굉장히 기대를 했죠. 마지막에 워낙에 뜨거웠기 때문에 기대를 했는데 결과는 참 허무한 그런 결과로 나타나는데 사실 국민들이 도덕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의문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대안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바른미래당 후보가 김영환 후보. 네, 김영환 후보가 아주 적극적으로 공격을 해가지고 사실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았죠. 그러나 바른미래당을 투표를 하기에는 세가 너무 미약했던 거예요. 그렇다고 보니까 자유한국당이 이강 구도가 되는데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는 또 그렇게 내켜하지를 않는 거예요. 사실 그걸 받을 정도로 자유한국당에 애정을 갖기가 굉장히 어려웠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 마지못해서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그랬다는 것들이 지금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것이 사실 우리 정치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많은 한계를 보여주는 거다라는 반증이 되는 것 같고 예. 실제로 저분이 능력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성남 같은 경우에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일정 정도 무난하게 했다라고 하지만 결국은 경기도의 수준이라고 하면 굉장히 큰 건데 과거의 행태 가지고 과연 경기도를 잘 할 수 있을지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있는 게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선택을 했다는 의미는 결국 현 지사에 대한 거부감 이런 것들이 반영됐다고 보고 게다가 저런 스캔들까지도 극복할 수 없을 정도로 야당이 굉장히 허망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예. 사실 야당의 입장에서 거듭 얘기하지만 결국은 지금 선거는 이게 경기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예예요. 여당이 승리한 게 아닙니다. 결국은 야당이 실패한 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대표적인 예가 경기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예. 실제적으로 이거를 반면교사로 삼지 못하면은 야당이 다음에 어떤 뭐를 해도 결국 성공을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들게 합니다. 네. 저는 조금 이제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는 이재명이 강했다고 생각해요. 이재명이 약했는데 워낙 한국당이 더 약해서 이재명이 된 게 아니라
이재명 후보는 그런 스캔들에도 불구하고 될 정도로 일정 부분의 정체성이 있는 유권자들이 좀 확립돼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지난 탄핵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그 선명성 있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물론 이제 도덕성에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됐습니다만 그것에 대한 사실 여부는 분명히 이제 유권자들이 판단하고 있을 거예요. 그 사람마다 다르겠습니다만. 근데 선거라는 게 어떤 커다란 흐름이 형성되면요. 그것을 깰 정도의 새로운 이슈나 아젠다가 나오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2007년도에 이명박 후보가 대선에 출마했을 때 근데 BBK 동영상이 공개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후보가 당선됐거든요. 추미애 대표가 얘기했던 것 중에 이제 평화 얘기는 많이 들었고 이제 앞으로 민생에 대해서 워낙 자유한국당을 비롯해서 이제 많이 공격을 해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또 앞으로의 대책이 좀 필요하겠죠. 그렇습니다. 사실 이번에 평화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평화가 결국 경제적 기반이 없으면 달성하기 힘들다. 그게 이번에 어제 북미 회담의 결과가 보여주는 게 그겁니다. 결국은 돈이 없으면은 평화도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미국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다 자기들의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경제적인 이익에는 우방도 없어요. 결국은 그것을 살아남기 위해서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우방이라고 하면서도 결국 북한에 지원한 비용을 대라라고 얘기하고 또 한편으로는 한미 그 군사훈련에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것도 안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봤을 때는 우리가 돈이 없으면은 우리나라를 지키기도 굉장히 힘들다라고 하는 게 첫째고 두 번째는 결국은 문재인 정부에서 얘기하는 게 삶이 바뀌는 정권 교체라고 하는 거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한 1년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서민들은 더 어려워지고 있단 말이죠. 그게 그 개혁의 과정에 있어서는 일시적인 고통인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아직은 있겠지만 그것이 좀 장기화되다 보면 다음 총선 정도 되면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도 있다. 그런 면에서 지금부터라도 경제를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고 실제로 개혁을 함에 있어서도 완급 조절을 통해서 서민들이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하는 그런 대책들을 아주 정교하게 잘 찾아야 한다. 이런 메시지들을 이번에 잘 알았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추미애 대표가 얘기하기를 평화뿐만 아니라 경제 민생을 얘기하는 메시지 자체도 사실은 그런 것들에 방점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뭐 화면 자체는 이제 박원순 후보가 지금 선거 캠프에 같이 와서 이제 그동안에 수고했던 사람들과 뭐 기쁨을 좀 나누고 있는데 현재까지 10.5%의 개표율이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57.9%의 득표를 해서 20.9%를 득표하고 있는 김문수 후보보다 약 19만 표 정도 앞서 나가면서 유력으로 현재 앞서 나가고 있는 박원순 후보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뭐 잠깐 얘기 나왔지만 평화 그리고 민생 이 얘기도 더 들어보겠습니다. 민생이야 뭐 어느 정당이나 강조하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게 민생이죠. 결국은 우리 주권자들의 국민들의 어떤 삶의 질의 문제니까 가장 직접적이고 피부에 와닿는 게 민생인데 그동안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동안 국회가 제 역할을 못하다 보니까 어떤 법적인 측면에서의 제도화 이런 것들은 굉장히 부족했던 거예요, 사실은. 저는 그래서 지방선거 이후에 정계 개편, 뭐 정치 지형의 변화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민주당이 저 민생을 하려면요, 보다 적극적으로 정계 개편에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그동안은 민주당의 지지율이 높았기 때문에 그 높았다는 얘기는 한국당이 지지를 못 받으니까 상대적으로 높았던 게 분명히 있어요. 반사 이익을 분명히 받은 게 있거든요. 이제 정부 이익이기 때문에 그 상대방 야당의 어떤 그런 그 잘못 전략 부재로 인한 반사 이익은 한계가 있어요 이제. 그래서 차라리 지금 현재 여소야대라는 게 아무것도 하기 어려운 그런 구도이기 때문에 정말 민생을 하려면은 그리고 빈부격차를 완화시키고 이런 것들이 이 정부의 목표 아니겠어요? 소득 불평등을 좀 격차를 좁히고 말이죠. 이런 것들이 민생이거든요 결국은. 이런 부분들을 하려면 일단 정치적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어떤 개혁 연대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 그럴 때 민생이 가능한 것이지 말로만 민생 얘기하는 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현재 구도가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또다시 여소야대 구도로 계속 가면서 국회가 아무 일도 안 하는 이런 국회로 해서 아무런 민생을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알겠습니다. 이제 보통 이제 서울시장 하면 대선으로 가는 뭐 지름길, 발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동안 뭐 재선까지 있었지만 이제 3선에 이제 서울시장이 탄생하게 된다면 또 다른 이제 어떻게 보면 다음 대권
또 다른 정치 지형 이렇게 또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소통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예산으로 보나 권력으로 보나 사실 단체장, 대통령 다음급이죠. 그런 면에서 서울시장은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사실 정치적으로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 경험이나 이런 것들, 국방이나 외교 빼놓고는 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대통령을 검증하는 데 있어서도 서울시장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게다가 국무회의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예. 사실은 국정 경험에 대해서 지켜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과거에는 재선까지만 있었는데 처음에 3선이 됐어요. 3선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얘기하는 분들도 실제로 있습니다. 사실은 재선까지만 하고 대통령에 도전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정상적인 길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결과적으로 지난번에 대선을 도전을 했다가 결국은 문재인이라고 하는 강적을 만났기 때문에 일단 한번 접었어요. 그래서 다음 대선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잡기 위해서 이번에 3선을 도전한 것 같은데 일단은 그런 면에서 3선은 개인으로 보면은 나름대로 그 기회를 잡는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굉장히 운이 좋은 분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결국 안철수 후보가 양보를 함으로써 됐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2등, 3등이 갈라지면서 결과적으로는 무혈입성 같은 그런 느낌을 줬기 때문에 결국은 뭐 운장이 제일 중요하다. 뭐 지혜도 좋고 뭐 무공도 좋고 그렇지만 결국 운 좋은 지도자를 못 당한다, 장수를 못 당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우리 그 지금에 있는 정치인들 중에서는 가장 운이 좋은 케이스인 것 같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서울 경기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있어요. 여당에서도 중요한 역할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차기 주자들이 다시 등단했다는 게 현 정권에 어떤 의미를 갖느냐, 현 정권을 든든하게 할 것이냐. 아니면은 현 정권의 레임덕을 가속화시킬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봐야 하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경기 같은 경우에도 그 문팬들은 굉장히 거부감이 있는 것이 사실이었고요. 지금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도 경선 기간 보면은 그 전에도 굉장히 그 비판적인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김경수 의원하고는 좀 다른 결이 있다. 그래서 이런 서울 경기의 장들이 과연 앞으로의 정권을 공고하게 할 수 있는 거냐 아니면은 또 어떤 위가 있을 때 다른 목소리를 낼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관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예. 자, 이번에는 화면에 이재명 후보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개표율이 27.1%고요. 이재명 후보가 55.1%로 당선이 확실시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캠프에 나와서 이제 후보들 인사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개표율이 21.1%입니다. 남경필 한국당 후보가 36.9%로 2위, 이재명 후보가 55.1%로 현재까지 당선이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경기지사의 경우에도 뭐 과거 경기지사를 하다가 대권을 또 도전한 경우가 경황 있었기 있었죠. 때문에 네. 손학규 고문도 같은 이제 케이스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성남시장에서 경기지사로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앞으로의 발걸음, 행보도 상당히 중요해질 것 같긴 해요. 이재명 후보는 뭐 지난 대선 때 경선에 직접 참여했었으니까 그렇죠. 박원순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재명 후보는 당연히 이제 대선을 생각할 겁니다. 아마. 그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는 뭐 기본적인 수순으로 보는 거니까 좀 이명박 시장도 서울시장 했었구만. 이명박 대통령도 그랬고 그런데 이번에 이제 향후 뭐 이재명 후보가 만약 당선된다면 경기도지사 거의 확실시 되는 것 같긴 한데 이번에 나타났던 그 이제 그 이른바 여배우 스캔들, 김부선 씨 관련 그 스캔들을 어떻게 깔끔하게 처리하냐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야당이 계속 문제 삼겠다고 그러는 건데 전 기본적으로 선거 과정에서도 이 이른바 스캔들이 선거 판세를 절대 뒤집지 못할 거라는 저는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실은 그냥 커다란 흐름을 읽어가지고 덮을 수는 없었다고 생각하는 건데 문제는 이제 향후 경기도지사로 당선된 다음에 이 정치적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또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이른바 친문 세력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를 중요합니다만 그건 그렇게 본질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결국 하나의 진영, 하나의 세력이 정권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박원순 시장이나 지금 이재명 후보의 경우도 그거는 뭐 큰 전 걸림돌이 되지 않으려고 보는데 향후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당선된다면은
그러한 부분들, 자기에게 제기된 여러 가지 도덕성의 문제, 이걸 어떻게 돌파하냐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일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계속해서 화면상으로는 이재명 후보가 앉아서 지금 주변 자신의 지지자들과 함께 축하 인사, 그리고 감사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잠시 뒤에 이제 소감이 나오게 되면 거기에 대한 얘기까지도 함께 들어보고요. 계속해서 이제 이 부분을 더 얘기를 해본다면 경기지사 선거에서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추미애 대표 같은 경우에 무효표를 만들려는 젊은이들도 있다. 이러면 안 된다 얘기할 정도로 마지막에 또 공을 들였던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근데 과연 이 스캔들이 훨씬 더 강했는지 아니면 이부망천이라는 어떤 또 하나의 플레임 때문에 훨씬 더 많은 피해를 본 건지 거기에 대해서도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이부망천 부분 방천 같은 경우에는 그 여권에서 저 스캔들을 이걸 같이 붙이기 위해서 했던 측면이 있는 거죠. 사실 정태욱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출신 지역에서도 그렇게 경쟁이 치열한 데에서 당선된 경우가 없고 민심을 그렇게 면밀하게 추적할 그런 경험이 없었던 거기 때문에 사실 대변인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좀 경솔한 그런 발언을 한 것도 사실이지만 그 부분이 얼마나 영향력을 끼쳤을까. 워낙에 지지도가 낮았기 때문에 사실은 전체 포션에서 그렇게 엄청난 지지도는 영향력은 없었을 것이다. 단 그런 건 있어요. 이게 그 이재명 이 스캔들이 확산돼 가지고 반전의 기회가 혹시 있었다라고 하면은 그런 상황에서 찬물을 좀 끼얹는 그런 정도의 효과는 있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사실 아까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에 운이 좋았다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이재명 지금 지사가 당선이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개인기가 훌륭하다. 그리고 의지나 결기 같은 것들이 아주 독종 같은 그런 결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들이 향후에 어떻게 비춰질지, 어떤 대권 가도에 어떻게 나타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이 가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이 이제 아까 서울시장 박원순 후보 같은 경우에 만약 당선이 된다면 3선이 되겠지만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득표율이 보통 본인이 2등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단일화 나를 향해야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생각이 미치지 못했단 말이죠. 어떤 영향이 좀 있을까요? 일단 만약에 3위를 하게 된다면 네. 바른미래당도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 처하게 되고. 그러니까 바른미래당의 운명도 같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또 바른미래당이 지금 한 명도 없어요. 광역단체장의 승자가. 이것도 사실은 정당으로서 조립하기 어려운 하나의 그 요인이 될 수가 있죠. 게다가 안 후보조차도 2위가 아니라 3위를 한다면은 물론 이제 김문수 후보와의 차이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으나 안철수 후보도 개인의 정치적 입지가 굉장히 어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안 후보로서는 저는 앞으로 어떤 생각을 가질지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조급하게 서두를 게 아닌 것 같아요. 지난 대선 이후에 너무 조급하게 계속 어떤 바른미래당을 통합하는 과정도 그랬고 통합 과정에서도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했거든요. 그 민주평화당이 분열돼서 나가는 과정 속에서 국민의당이 분열되는 과정에서도 뭔가 어떤 이념에 따라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분화되는 이러한 어떤 리더십을 보이지 못하고 분열의 모습을 많이 보였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이 안 후보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고요. 전 좀 숙고의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정말 본인이 정말로 앞으로 계속 대선의 뜻을 갖는다면은 그리고 보수의 구심점이 되고 싶다면은 새롭게 자꾸 무엇을 개발하려 하지 말고 정계 개편 과정에서 또 하나 구심점이 되려고 잠깐 조급하게 하지 말고 조금 시간을 두고 정계하고 좀 거리를 두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그러한 것들이 그런 시간들, 그런 여유, 이런 여백, 공백 이런 게 좀 전략적으로도 필요할 것 같은데 과연 안철수 후보가 그런 여유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행태를 볼 때는 너무 조급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자, 이렇게 당선이 확실시되고 유력시된 곳들을 저희가 계속 연결을 해봤는데요. 그런데 경남지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개표율이 현재 19.3%인데 김태호 한국당 후보가 48%, 김경수 민주당 후보가 47.9%입니다. 1000표 차가 안 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박빙인데 어떻게 지금 이곳을 좀 봐야 될까요? 사실은 여기가 초기부터 굉장히 핫한 데 아니겠습니까? 낙동강 정선을 지키느냐 아니면 거기서 뚫고 들어가느냐 이런 부분인데 사실 배후에 있는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미 여당에서 접수를 했고요. 그 보수 정당인 자유한국당에서 지킬 수 있는 낙동강 전선은 지금 경남만 남아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게 관심이 가는데 그 정치적인 의미는 그런데 지금 보면은 대부분 확실하고 또는 유력하고 이런데 지금 여기만 경합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런 면에 있어서는 여기가 정말 핫한 데구나. 그래서 결국은 초기부터 굉장히 중요한 의미 부여하는 이유가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개인 면에서도 누가 되든지 대권 후보 반열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뭐 김경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누가 뭐래도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의 직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박원순 시장이나 이재명 그 지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당 후보이긴 하지만 약간 결이 다른 거고요. 실질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후계자로 한다라고 하면 1순위가 결국 뭐 지금은 김경수 그 후보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예.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지금 야당 같은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도 김태우 후보가 그나마 남아있는 대권 잠룡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당 그 자유한국당 내에서는 김경수 하나는 살려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도 있어요. 사실 지금 보면은 대안이 없어가지고 초토화되는 지도부의 공백 상태에서 누군가는 중심을 잡아야 하는데 네. 그런 것들이 없어진다라고 하면은 정말 그 굉장히 앞으로 험난한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자유한국당은 김태우 지사가 당선이 되면은 그나마 비빌 언덕이 생기는 그런 경우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양쪽이 굉장히 치열한 상황이 되는데 누가 돼도 그 된 사람은 결국은 명백한 대권 주자의 반열에 오른다라는 의미에서 개인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선거였고 이게 결국은 지금에 있어서 가장 그 확실한 흥행 그 카드 같아요. 이게 뭐 자정 정도까지 결론이 날지 모르겠지만 예. 하여튼 마지막까지 가는 굉장히 중요한 선거이기 판세고 지금 보면은 그 기대 수준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야당에 있어서는 이거 여기 경남을 이긴다라고 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기사회생 같은 그런 느낌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마지막까지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경남 동부 지역의 개표가 지금 많이 진행이 안 된 것 같아요. 경남 동부 지역은 좀 김경수 후보가 좀 유리하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아직은 이제 그야말로 끝까지 가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출구조사는 어쨌든 김경수 후보가 이기는 걸로 나왔단 그렇죠. 말이죠. 예. 그래서 김경수 후보는 뭐 워낙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김경수 후보가 만약 당선된다면 문재인 정부가 물론 이 선거 결과 자체가 뭐 이제 당연히 여권이 주도권을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 이런 것들을 한층 더 김경수 후보가 상징하고 있는 점이 있기 때문에 더 높아질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지금 얘기가 나온 것 중에 뭐 홍준표 대표가 네. 항상 해왔던 얘기는 사이 보수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많이 바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왔는데 사이 보수가 아직까지 안 나타난 건지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샤이 보수가 나타나고 안 나타나고의 어떤 공학적인 측면보다는요. 네. 그것도 역시 민심의 바로미터라고 봐요. 샤이 보수라는 게 전통적 보수층을 얘기할 수 있다면은 지금 자유한국당이 그동안 보였던 제가 아까 얘기한 겁니다만 탄핵에 대해서 역시 탄핵 국면에서 반성하지 않은 거, 현재 이 평화 국면을 여전히 오독하고 있는 거, 잘못 읽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을 보수층이 지지하고 싶어도 지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보수란 분들은 민주당 지지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자유한국당 지지할 수 없는 거죠. 그런 우리가 그 계층, 유권자 계층을 샤이 보수로 얘기한다면 샤이 보수가 그렇게 투표장에 많이 안 갔을 수가 있다. 그래서 그 홍준표 대표의 그 진단, 그 전망은 역시 잘못된 것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보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샤이 보수는 없었다. 보수는 마음에 가지고 있지만 부끄러워가지고 찍지를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건 없다는 얘기죠. 결과적으로는 여론조사가 굉장히 어렵게 나왔기 때문에 뭐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샤이보수라고 하는 개념을 들어가지고 또 투표를 격려를 하는 그런 용도로 썼을 수는 있는데 객관적인 상황에서는 샤이보수는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되고 결국 그것은 지금 뭐 그 박빙을 하고 있는 드루킹 특검이 있어가지고 결국 재선거를 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경남에서 이렇게 박빙의 선거를 하고 예. 그 마지막에 핫하게 그 시끄러웠던 경기에서도 무난하게 이재명 후보가 되고 이런 걸 보면은 보수 진영이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그렇게 그 고운 시선을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사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지리하게 연명 치료를 하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새로 태어나라라고 하는 메시지가 보수 진영에서 확실히 주어졌다. 그런 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여가지고 지금 지도부는 대충 이렇게 넘겨가지고 그냥 뭐 상대의 뭐 실패 이런 것들을 반사이익을 통해서 뭐 극복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예. 명확하게 자기를 돌아보고 스스로가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정말 그 뼈를 깎는 그런 고통을 감내하는 그런 자기 혁신이 있지 않으면은 샤이 보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보수마저도 예. 와해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여가지고 지도부에서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정말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 같고요. 네. 누가 되든 새로운 리더십을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참 그 걱정스럽고 제가 관심 있게 바라보는 게 과연 한국당이 이 선거에 지고 난 다음에 정치적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의 이 북미 관계의 개선 이런 것들을 과연 어떻게 논평할지 그게 굉장히 궁금해요. 여전히 그렇다고 갑자기 태도를 바꿀 수도 없을 것이고 그렇다고 여전히 과거와 같은 지방선거 전에 같은 그런 인식을 가지고 발언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그게 참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한국당으로서도 고민스러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자꾸 보수란 말을 너무 쉽게 쓰는데 한국당이 그동안 한국당의 일부 지도부가 보였던 건요. 그건 보수가 아닙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그래서 샤이 보수는 없는 거예요. 그건 보수적인 태도가 아니고 수구적인 태도였던 거예요. 그 수구적인 태도에 대해서 이들은 보수기 때문에 찍지 않았던 거죠. 이거 자꾸 샤이 보수 자꾸만 치장해가지고 등치시켜서 샤이 보수 우리 편이다라고 했던 그 진단 자체가 네. 대단히 잘못되고 아주 인수격이었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입장을 바꿀 수 없으면 사람을 바꿔야 한다고 안철수 대표가 항상 얘기를 했는데 안철수 후보가 그 말은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게 물론 뭐 서울시장 시장 선거에서는 반영이 되지 않았지만 야당 입장에서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최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예. 입장을 바꾸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바꾸면 입장도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진정성은 줄 수 있는 거죠. 지금같이 뻔한 사람이 또 뻔한 얘기를 하고 있으면은 사실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기는 굉장히 어려워질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출구조사가 발표가 나고 나서 이제 홍준표 대표가 사실상 좀 사퇴를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했거든요. 앞으로 거취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일단 경남을 보겠죠. 경남을 만약에 신승이라도 하면은 네. 그래도 자기가 경남 출신이니까 사실은 경남에서 경남 다른 데는 몰라도 경남에서 그 김태호 후보한테 가지고 삼고초려를 해가지고 모셔와가지고 예. 앉혔다는 건 서울이나 뭐 다른 지역은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경쟁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절대로 영입을 안 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경남은 예외적으로 하고 경남에서 오지 말아라. 나 혼자 할 테니까. 그러니까 바로 발 끊잖아요. 결국은 경남이 그만큼 본인한테는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만약에 경남에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본인도 박근혜 대통령 처지가 안 되라는 법이 없거든요. 예. 사실은 경남도청에서 본인이 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뭐 엮어 이게 바뀌면은 얼마든지 엮어가지고 만들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겁이 나가지고 사실은 경남에 대해서 만약에 경남에서 진다라고 하면은 깨끗하게 물러날 가능성이 많고 그래도 경남을 이기면은 그래도 한 번 더 생각하겠죠. 그러나 역시 정치인들은 들고 나는 것들을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본인이 6개를 기준으로 했다라고 하면은 6개가 안 된다라고 하면 던져야 하는 거죠. 지난번에 얘기했을 때 그러지 않아도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로 재신임을 묻겠다. 그러면은 정말 꼼수라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전당대회에서 새로 하면 그때부터 임기가 시작되는데 그러면 총선 공천권까지 갖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결과를 가지고 공천권까지 휘두르겠다라고 하면은 과연 어떤 보수가 그 정당에 정말 신뢰를 갖겠습니까? 가지고 있던 신뢰마저도 다 접을 텐데 예. 그런 면에 있어서 본인이 앞으로를 도모하기 위해서라도 지금은 확실하게 좀 정리를 할 때가 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경남지사가 20.8% 개표가 됐는데 김태호 후보와 김경수 후보는 2,600표 차로 김태호 후보가 약간 아직까지는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아마 이 지역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전국 판세, 뭐 시도지사도 필요하겠지만 국회의원이 11명이 더 늘어납니다. 뭐 더불어민주당이 만약 현 상태로라면 그러면 129명으로 늘어나게 되는데 물론 과반수는 되지 않지만 앞으로 향후 정부에 좀
편해질까요? 어떨까요? 운영이? 기본적으로 지방선거의 승리도 민심의 향배를 얘기하는 건데 이것보다도 이제 국회 의석수 자체가 직접적으로 변화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30석 정도 되니까 이게 130석만 볼 수가 없죠. 민주평화당도 있고 정의당도 있고 또 바른미래당의 지금 친여적인 의원들도 있단 말이죠. 그리고 무소속도 있기 때문에 네. 그것을 잘 연대를 한다면은 연합을 한다면은 물론 이것이 이제 통합되고 어떤 정치적인 변화까지 개편까지 될 수 네. 있다는 말이죠. 그 전에라도 말이죠. 이런 하나 연대를 이용해서 뭔가 실질적인 여대 야소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리고 집권 세력이 적극적으로 그런 것들을 모색해야 된다고 봅니다. 계속 여소야대에 안주하면서 지지율만 즐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지방선거가 그것을 확실히 보여줬기 때문에 예. 보다 적극적으로 너무 인위적인 정계 개편으로 비판받는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보기에 따라서 야당이 워낙 못하니까 야당이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못 받으니까 이대로가 오히려 좋다라는 그런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지방선거 전엔 그렇다 하더라도 이후에는 의석도 늘어나니까 보다 적극적으로 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이 정당 체제의 변화 그리고 정당 재정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번 지방선거가 중대선거가 되는 이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얘기가 있겠습니다. 저도 뭐 무리해서 사정기관을 동원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정계 개편을 하는 것들은 그 찬성할 수는 없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정도라고 하면은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사실 야당발 정계 개편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와중에 여당에서 일정 정도 거기에 대해서 지금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에는 이질적인 구성원들이 모여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민평당 같은 경우에는 전혀 다른 그 색깔이 아니라 지역을 같이 하면서도 여당 내에서 정치적 부담 때문에 흡수를 안 하는 측면이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전향적으로 생각해야 볼 필요가 있다. 결국은 의도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확실하게 책임질 여당은 그 책임에 걸맞는 힘을 추구하는 건 당연한 거고 야당의 입장에서도 이질적인 부분들을 걷어내고 아주 단단하고 이념적으로나 구성원들이 결속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시간이 거의 다 되고 있고 많은 얘기가 하고 있는데 여당과 야당 얘기를 했지만 바른미래당의 미래 또 민주평화당의 미래 즉 어떻게 보면 새로운 제3세력을 만들겠다고 했던 사람들을 어떻게 향후에 이제 정계 개편이 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도 좀 많습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은 캐스팅 보트로서 역할을 하고자 했는데 결과적으로 실패한 거로 봐야 됩니다. 일단 지방선거가 아무리 지역자치의 주민의 일꾼을 뽑는다 하더라도 이것도 민심이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은 정체성을 확보하는 데 실패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어쨌든 민주평화당, 민주평화당대로 자신들이 지향하는 바가 있는 의원들은 사실 보다 적극적으로 보다 솔직히 얘기하면 민주당과의 어떤 연합, 더 나아가서 통합 이런 것들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바른미래당도 각자 헤어질 때가 됐어요. 이제 국민의당 소속했던 의원들과 바른정당 소속 의원들은 기본적으로 화학적 결합이 안 됩니다. 그런 정당들이 국민들에게 신뢰받을 수가 없어요. 자신들부터 정체성을 못 받는데 어떻게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호소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번 선거 끝나고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은 예. 뭔가 어떤 캐스팅 보트를 계속 주장할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기본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홍준표 체제는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홍준표 체제가 흔들리면 여당 내에서도 굉장히 지금 혼란스러워질 겁니다. 그러면 야당 내에서도 그런 상황에서 그 정계 개편 같은 것도 어떻게 자연스럽게 나타날 건데 그 와중에 보수는 진짜 보수끼리 자기들 생각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제대로 좀 보수를 해야지 여당도 견제하고 이렇게 갈 수 있을 것 같고 결과적으로 그러려고 하면 인물이 중요한데 이번에 경남에서 김태호 그 지사가 살아오면은 김태호 지사 그리고 또 무소속의 원희룡 지사 이런 중심으로 해가지고 재편을 들 수밖에 없지 않나. 혼과 안은 어떻게 보면은 시대가 좀 지나갔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새로운 인물과 새로운 그릇이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두 분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